앞으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법인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법은 소득에 대해서 2가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비슷한 성격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하는 1년 내의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독특한 점은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했어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원천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 원천하고 관계없이 모든 원천을 다 과세를 하는 거죠. 순자산 전가의 입장입니다. 법인의 그 과세 연도 동안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율은요, 법인세의 경우는 총 3단계입니다. 10%까지는, 그러니까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그걸 초과하게 되면 22%의 법인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6%에서 15%, 24%, 35%, 1억 5천 이상의 경우는 38%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일단 법인세와 또 소득세의 세율이고요. 당연히 여기다가 소득할 법인세라고 해서 이 세금의 10% 상당을 법인세로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요거보다 110% 정도 더 많은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22%의 경우에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건 23.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에 그 이중 과세가 문제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법인이 일단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걸로 배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주주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2가지 세금에 대해 가지고 두 번 더 이렇게 세금이 징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 법제도는 다른 나라의 법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급받은 배당 금액에 100분의 11을 더한 금액으로 배당 소득 금액을 만들어서 종합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완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해서 중복과세를 완화하게 되는데, 뭐냐면 A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또 자회사가 B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B가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B는 여기에 다시 A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과세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배당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A는 그 배당금을 또 A의 이익으로 봐가지고, 소득으로 봐서 또 세금을 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B의 이익에 대해 가지고 2번 과세되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 이중 과세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에서, 법인이란 무엇이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법률상의 법인입니다. 다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총론에 셌습니다만은 우리 세법에서는 당연의제법인, 그 다음에 승인의제법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민법상으로는 법인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당연의제법인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췄지만 등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요. 승인의제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세무서장이 승인하여 법인으로 의지해주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인은 크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는 거죠. 외국법인은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미국 법인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영리법인에 과세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한 가지 그러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한국에서 얻은 이익이 소득이든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이든 간에 다 한국이 과세를 합니다.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외국법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과세당국은 한국에서만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도 한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법인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한국 국세청이 삼성전자의 한국 소득과 외국 소득까지 다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 국세청이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미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죠. 그럼 두 번 과세가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국제조세국 그리고 통상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한다 또는 미국이 과세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인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법인이 나중에 끝이 나겠죠. 법인이 사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청산입니다. 청산할 때 청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재산, 남아있는 자녀재산에다가 자기 자본을 뺀 그걸 가지고 총 마지막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가해서 납부하는 법인세입니다.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이 팔게 되면 양도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회사가 특정한 건물을 팔아서 1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 해 1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또는 22%의 세율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 일정한 토지, 즉 주택이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1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아까 100억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 20% 또는 22%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추가해서 다시 100억의 1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법인으로 하여금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취득해서 팔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라는 취지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토지 투기를 또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소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마치 조합과 비슷하게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소득을 출자자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죠. 소위 얘기해가지고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LLC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그 세법상 취급을 위해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런 LLC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내 원천 소득을 얻었을 때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은 소위 스타타워 사건입니다. 론스타 펀드의 일원으로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해 LLC, 유한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이 원고는 나머지 구성원들과 함께 벨기에의 SH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스타타워를 인수해서 매각했고 2천억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벨기에 간의 조약에 의해서는 이 부동산 양도소득은 벨기에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과세를 못하는 거죠. 2천억이라고 하는. 벨기에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 과세, 우리 국내 과세관청이 조세권을 행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조세조약을 이용해서 복잡한 지배구조와 조세조약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구조를 짰다고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세관청은 일단 벨기에 법인은 이건 도관, 페이퍼 컴퍼니 도관, 컨두잇에 불과하다고 해서 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서 특히 국제조세에서 법인이 있지만 이 법인은 실제로 껍데기에 불과한 도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법인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 법인을 없는 걸로 지워버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원고라든가 또는 론스타펀드의 구성원들이 스타타워를 상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한테 스타타워에서 얻은 양도소득 아마 한 600억 이상이 될 텐데요. 거기다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세를 합니다. 법인세를 과세했던 거죠. 그러자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한국의 관점에, 한국법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그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관점에서 판단해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상 법인이라 보기 힘들다.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뭐 우리 국세청이 그러면 다시 이 원고를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원고의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여러 명의 이 조합원 구성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개인들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의 인적인 구성 요소들과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세가 어렵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승소를 한 케이스겠죠. 우리가 이 세법을 하다 보면 어떤 부가 처분에 대해 가지고 원고가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계산서에 가산세 부과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가 된 사유에서는 국세청은 다시, 세무서장은 다시 그 사유를 보완해서 제척기간 내에서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건과 같이 실제로 그 유한 파트너십의 구성원들한테 과세를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과세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법인세를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무회계의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 수입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비용을 차감하고요. 그러고 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비과세 소득 공제를 하게 된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총 수입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은요, 법인세법은 처음부터 세무회계를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따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회계에서 작성된 당기순이익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 그러니까 세법이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조정해서 차감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세법상의 총수입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결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에 세법에서는 수익 별도로 추가로 더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을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빼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단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송금 불산입을 해서 이 당기 수익액에 더해줘야 되는 거죠. 비용으로 빠진 건데 그걸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송금으로 추가로 더 인정해 주는 거는 마이너스를 하게 돼서 거기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입금불산익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조세가 줄어드는 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봐주지 않지만 세법에서 비용으로 봐주는 것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세법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봐주지 않는 송금불산익 항목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입금과 송금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입금과 송금은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반대로 자본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본거래는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자행위라든가 또는 신주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 기업과 법인과 출자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자하고 또 출자를 환급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금과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입금과 송금을 조정해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무조정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항목들은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신고조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반드시 비용으로 또는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지만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 게 결산조정 항목입니다.